지금 한국의 K푸드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출액만 103억 달러. 전년 대비 7% 증가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같은 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34%가 올랐습니다. 북미는 21%.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수출 목표를 210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세계 매대를 비운 것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식품은 또 한 번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통조림 참치입니다. 미국 H마트 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월마트 온라인에서는 재고 없음 표시가 뜨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디 가야 구할 수 있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같은 제품이 정가의 2배에 팔리고 리뷰 수는 열흘 사이에 3배가 됐습니다. 시작은 단 하나의 영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먹방 영상. 조회수는 이틀 만에 4천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통조림 하나가 어떻게 런던의 냉정한 경제지 기자의 생각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숫자들이 숨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틴 콜드웰입니다. 런던에서 32년째 경제지 기자로 일하고 있죠. 정확히는 파이낸셜 스탠더드의 수석 산업 전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룬 산업 트렌드는 수백 개가 넘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유럽 식품 대기업들의 아시아 진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른바 일시적 붐들. 저는 그 붐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꺼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 직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열된 시장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감정을 배제하고 구조를 읽는 것. 저는 그 능력을 32년 동안 갈고 닦아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 편집국에서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뉴욕 특파원 제이크 모리슨이 메신저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온 건 그달 중순의 일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뉴저지 H마트에서 한국산 통조림 참치가 연속으로 품절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참치 캔이 아니라 고추 양념이 들어간 특정 제품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먹방 영상 하나가 도화선이 됐다고 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이틀 만에 수천만을 넘겼고 댓글에는 그 통조림을 어디서 살 수 있냐는 질문이 줄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문화 섹션 쪽에 넘기는 게 낫겠다고요. 산업부가 통조림 바이럴을 다룰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비슷한 사이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 라면이 세계를 삼킬 것처럼 보도됐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가 런던을 접수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그 열기는 분명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유행은 언제나 수치보다 먼저 달아오르고 훨씬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SNS에서 조회수 수천만을 기록한다고 해서 그것이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데이터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2023년에 짧은 칼럼을 하나 쓴 적 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K푸드 열풍은 마케팅이다. 구조가 아니다. 그 글은 편집국 내부에서 꽤 호평을 받았습니다. 논리가 명확하고 과열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이유였죠. 저 역시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몇 년이 지난 시점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뉴저지 H마트 품절 소식은 그날 편집국 안에서 금세 잊혔습니다. 누구도 그 통조림 하나가 이후 넉 달 동안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독일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 기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뉴스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통조림 하나의 품절은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빈 매대는 이미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이크가 다시 연락을 해온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조금 달랐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뉴저지 H마트 통조림 코너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한쪽 매대가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종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고 지연 중. 다음 주 재입고 예정. 저는 그 사진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갔습니다. 품절은 품절입니다. 인기 있는 제품이 일시적으로 동났다는 건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물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이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주 안에 뉴저지 인근 H마트 3곳을 직접 돌았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식품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냥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3곳 모두 동일했습니다. 해당 제품 매대는 비어 있었고 2곳에는 재입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으며 나머지 1곳은 아예 스티커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선반만 남아 있었죠. 그가 보내온 2번째 사진에는 매대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28번 매대. 그 번호 옆에 붙어 있던 제품명 라벨에는 동원 고추참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잠깐 멈췄습니다. 단순한 품절이라면 한 매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3곳이 동시에 비어 있다는 건 수요가 공급을 앞질렀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특정 매장이 아니라 권역 전체에서요. 저는 30년 넘게 산업을 봐왔지만 이런 방식의 동시 품절은 주로 2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거나 수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거나 그리고 재입고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건 공급자 측의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었습니다. 물건은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이크에게 물었습니다. 온라인은 어떻냐고요? 그는 바로 답을 보내왔습니다. 아마존에서는 같은 제품이 제3자 판매자를 통해 정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뷰 수는 열흘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별점은 4.8이었고 리뷰의 대부분은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이 제품을 접해본 사람들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매운맛과 참치의 조합이 생각보다 훨씬 중독적이라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출력해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분석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참고용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일시적 현상이 생각보다 조금 더 넓고 빠르게 퍼져 있다는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빈 매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채로요. 저는 그 빈 칸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시적 공백으로만 봤죠.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비어있는 선반은 이미 하나의 선명한 데이터였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수요는 예상 밖의 방향에서 오고 있었다는 것. 11월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소셜미디어를 업무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편이 맞습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흥분은 실제 시장과 다릅니다. 조회수는 감정이고 감정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는 그 원칙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흔들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카디비의 먹방 영상은 그때까지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원본 영상 조회수는 이미 4천만을 넘었고 반응 영상과 따라하기 영상이 연쇄적으로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조회수가 아니었습니다. 댓글의 언어 분포였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아시아계 이용자들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구매 의도였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구매 의도를 가진 댓글은 단순한 팬덤 반응과 다릅니다. 팬덤은 공유합니다. 하지만 구매 의도는 수요입니다. 그리고 수요는 결국 숫자로 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이 흐름을 문화 이야기로만 처리할 수 없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직접 수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식품 수입 통계, 한국 수산 가공식품 수출 현황, 아마존 카테고리별 판매 추이. 처음에는 단편적인 데이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을 모아보니 윤곽이 잡혔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한국산 가공식품의 미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과 김이 여전히 상위권이었지만 수산 가공식품 항목이 전년 대비 이례적인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분기 확정치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방향성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구글 트렌드도 확인했습니다. 동원 고추 참치를 영문으로 검색한 횟수는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영어권 전체에서 동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런 형태의 검색량 급증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단순 호기심, 다른 하나는 실제 구매 의도. 그리고 H마트의 빈 매대는 이미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은 매대를 비우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제이크에게 보내면서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동원 F&B의 미국 수출 관련 공식 자료를 구해달라고요. IR 보고서든 실적 발표 자료든 뭐든 공식적인 수치가 있으면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감각이 아니라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제이크는 다음 날 아침 짧게 답했습니다. 찾아보겠다고요. 저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결론 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문화 섹션으로 넘기려 했던 그 통조림 하나가 어느새 제 책상 위의 숫자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뜻하지 않게 한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11월 셋째 주 런던 시티에서 열린 유럽 식품 산업 투자자 컨퍼런스였습니다. 저는 원래 그 행사에서 독일계 유통 대기업 관련 취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첫날 오전 세션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브리티시 푸드 홀딩스의 최고 경영자 에드워드 해링턴이었습니다. 영국 내에서 상위권에 드는 식품 유통기업의 수장이었고 업계에서는 발언에 무게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링턴은 그날 세션에서 아시아 식품 시장 트렌드를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대체로 예측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아시아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품목은 주목할 만하다. 유통 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발언의 끝에 한 문장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여전히 틈새 시장입니다. 주류 유통망에 안착하기엔 브랜드 인지도도 유통 기반도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로서의 메모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꺼내볼 목적이었습니다. 그 발언이 맞는지 아닌지를 두고 볼 생각이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복도에서 잠깐 해링턴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특정 한국 식품 브랜드의 수요가 예상을 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요. 그는 잠깐 멈추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SNS 바이럴은 판매 데이터와 다르다고요.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어떤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은 제가 한 달 전에 제이크에게 했던 말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돌아와 편집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제이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원 F&B 자료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제이크는 그날 저녁 늦게 답했습니다. 공식 실적 발표는 2026년 2월에 예정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이미 공개된 분기별 수출 통계와 IR 자료에서 일부 수치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었고 수산 가공 부문의 해외 매출 흐름이 전년 대비 긍정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 자체는 아직 최종 확정치가 아니었지만 추세는 읽혔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해링턴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틈새 시장. 저도 그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틈새 시장이라는 말은 규모를 전제합니다. 그 규모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면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한번 생긴 의문은 점점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링턴의 확신이 틀리지 않기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칼럼이 여전히 옳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이유로요. 두 사람 모두 같은 결론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아직 검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동원 F&B의 실적 발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제이크가 파일을 보내온 건 발표 당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자마자 커피도 마시지 않고 열었습니다.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미국 수출 매출 전년 대비 30% 증가. 저는 그 수치를 2번 읽었습니다. 30%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숙한 시장에서 전년 대비 30% 성장은 구조적 변화 없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케팅 효과나 일시적 수요 급증으로는 분기 단위에서 숫자가 튀겠지만 연간 누적으로 30%가 올라갔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자료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수출 국가 수가 28개국으로 확대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의미 있게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단일 품목이 특정 지역에서 바이럴이 된 것이 아니라 수출 지형 자체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일부. 영어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장되고 있었고 그것은 카디비 영상 하나로 설명되는 범위를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셀럽이 만들어낸 반응이 이런 지리적 분산으로 이어지려면 그 이전에 어떤 기반이 있었어야 합니다. 아마존 항목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채널 매출 비중이 눈에 띄게 올라갔고 특히 북미 아마존 내 한국 수산 가공식품 카테고리에서 동원 제품의 점유율이 확대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제이크가 보내온 아마존 리뷰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참고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선행 지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리뷰가 먼저 쌓였고 매출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원칙으로 32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원칙이 저에게 불편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23년에 쓴 칼럼 K푸드 열풍은 마케팅이고 구조가 아니라고 했던 그 칼럼은 지금 이 숫자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하기보다는 직시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다면 틀렸다고 해야 합니다. 그건 역시 기자의 일입니다. 저는 해링턴의 발언을 적어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한국 제품은 여전히 틈새 시장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저는 새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전년 대비 30%, 수출국 28개국, 아마존 점유율 확대. 틈새 시장은 보통 이런 숫자를 갖지 않습니다. 틈새는 작고 깊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넓어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편집국 미팅에서 처음으로 이 주제를 산업기사로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편집장은 잠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통조림 참치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통조림이 아니라 수출 구조 이야기라고요. 편집장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길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쓰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로서 30년 넘게 살면서 취재 대상을 직접 체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산업을 다루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현장 감각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수치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것은 그 제품이 왜 영어권 소비자들을 붙잡았는가였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이크가 뉴욕 출장 중인 저를 위해 H마트에서 제품을 구해뒀습니다. 재입고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뉴욕 특파원 아파트에서 그것을 열었습니다. 캔을 따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참치 특유의 비린 향이 아니었습니다. 고추기름의 매운 향과 참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극적이었지만 거부감이 드는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식욕을 건드리는 쪽이었습니다. 저는 포크로 조금 덜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밥도 빵도 없이요. 첫 번째 인상은 단순했습니다. 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매운맛이 참치의 기름진 감칠맛과 정확하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상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첫입에 알아챘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요리에서 참치 통조림은 보통 중성적인 재료입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샌드위치에 끼우거나 그 자체로 강한 맛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달랐습니다. 캔을 열었을 때 이미 완성된 맛이 들어있었습니다. 별도의 조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크래커 위에 올리거나 밥 한 숟가락과 섞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간단한 형식의 완결된 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편의식입니다. 그런데 편의식치고는 맛의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서양 소비자들이 이미 익숙한 통조림 방식 그대로이면서 맛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낯설었지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낯설미 진입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호기심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제품이 사람들을 붙잡는 이유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빈 캔을 내려놓으면서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계산된 조합이다.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은 제가 오래 붙들고 있던 결론 하나를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K푸드는 마케팅이라고 구조가 아니라고 썼던 그 문장이 지금 이 빈 캔 앞에서 조금씩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맛은 그 마지막 확인이었을 뿐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잡혀 있었습니다. 유행이 아니라 구조에 관한 이야기. 한국 식품이 틈새에서 주류 유통망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아챈 한 기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기사를 쓰기로 했으니 제 기준에서는 숫자가 더 필요했습니다. 동원 F&B 실적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한 기업의 성장은 그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산업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유럽 쪽 유통 리포트를 뒤졌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주요 리서치 기관들이 분기마다 발행하는 식품 트렌드 보고서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시아 간편식 카테고리 항목을 찾아봤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영국 내 아시아 간편식 시장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제품이 포함된 매운맛 계열 간편식 카테고리의 성장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본이나 태국 제품 대비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출력해서 책상 위에 펼쳐놨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경쟁사 움직임이었습니다. 브리티시 푸드 홀딩스, 그러니까 해링턴이 이끄는 그 회사였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찾아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식품 바이어 인력을 확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용하게 별다른 공식 발표 없이 이루어진 조직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11월에 해링턴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틈새 시장이라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지금 그 회사는 그 틈새를 향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간극을 기사에 담기로 했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품 전용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 아시아 식품 코너 내에서 한국 제품 진열 면적을 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보도 자료를 내거나 광고를 집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보다 유통업체가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가 공간을 내준다는 것은 그 공간이 돈이 된다는 판단을 이미 마쳤다는 뜻입니다. 유통의 논리는 언제나 그렇게 작동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H마트 28번 매대, 그 빈 선반, 그리고 거기 붙어 있던 입고 지연 스티커. 그때 저는 그것을 단순한 물류 지연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유통업체들은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먼저 기사의 구조가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한 통조림의 품절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수출 데이터를 거쳐 유통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디비는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처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 번 본 사람들이 다시 찾게 만든 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맛이었습니다. 유명인의 소개는 첫 번째 시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구매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H마트 매대가 비고 아마존 리뷰가 쌓이고 재입고 스티커가 붙은 것은 맛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카디비가 문을 열었다면 제품이 그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기사 초안에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우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2026년 2월 말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틈새에서 주류로 한국 식품이 유럽 유통망을 바꾸고 있다. 편집장은 제목이 조금 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뒀습니다. 정확한 게 중요했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이틀 뒤 해링턴 측에서 짧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기사를 읽었다는 것, 그리고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11월 컨퍼런스 복도에서 그가 했던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기록해두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 오판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2023년에 K푸드 열풍은 마케팅이고 구조가 아니라고 썼습니다. 그 판단은 당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그 시점에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사이에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너무 늦게 봤습니다. 기자로서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은 데이터가 바뀌면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그건 역시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빈 매대에 관한 것입니다. H마트 28번 매대, 그 입고 지연 스티커. 저는 처음에 그것을 물류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의 데이터였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수요가 예상 밖의 방향에서 오고 있다는 것. 저는 그 신호를 읽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빈 선반은 말이 없었지만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이야기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디비는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처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 번 본 사람들이 다시 찾게 만든 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맛이었습니다. 유명인의 소개는 첫 번째 시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구매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H마트 매대가 비고 아마존 리뷰가 쌓이고 재입고 스티커가 붙은 것은 맛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카디비가 문을 열었다면 제품이 그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완성된 맛, 익숙한 형식, 낯선 방향. 그것은 누군가가 오랫동안 다듬어온 결과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기사 초안에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제 일은 보이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늦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제대로 기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록합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매대가 먼저 비었다. 이 문장이 제 기사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편집장은 이번에는 고치지 않았습니다.